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나다 사는데 한국 부자를 왜 공부하나, 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부자들의 어떤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의 아주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 공부하는 시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한국 부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4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뭐 이 숫자는 캐나다랑 다를 수 있으니까 전년 대비 3만 1천 명이 증가했다. 결국은 증가한 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계속 부자들은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부가 이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부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실상 그 반면에 또 저소득층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70.3%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에서만 많이 늘어났지만 수도권에서만 2만 2천 명이 증가했다. 결국은 기회라는 거는 도시에 있다라는 거죠. 캐나다로 생각해 볼 때 많은 기회는 토론토에 있고 또 밴쿠버에 있다. 그 외에도 뭐 주요 도시에도 있긴 있겠지만 결국은 큰 기회는 수도권에 있고, 거기에 부자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 어디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 추이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2017년에서 2018년에는 4.4%가 증가했습니다. 그 뒤로는 9.6%. 근데 우리가 팬데믹 기간 때 오면은 예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이 증가를 하잖아요. 4.4%에 비해서 뭐 10.9%, 8.0% 거의 2배가 증가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사회 변혁이 일어나니까 결국 부자들은 더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부자들이 팬데믹 때 부동산을 더 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갖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 자산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요, 부자들 중에서도 고자산가, 그러니까 이 일반 부족인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들은 그 전년 대비 33.5%가 증가를 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자들은 결국 부동산을 더 많이 투자를 했고 그 자산이 더 빨리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자들이 자산이 늘어난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 부동산 자산의 규모도 그 전에 5.7%였는데 팬데믹 때는 14.7%, 3배가 증가했죠.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 반면에 여기는 이제 고자산가, 일반 자산가 있었는데 뭐 그 고자산가 같은 경우는 2.2%에서 10.1%, 거의 5배가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자산이 그만큼 또 빨리 늘어났다. 근데 이 사람들은 2.1%지만 워낙 초자산가다 보니까 규모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10.1%는 정말 이거는 자산 대비로 아마 이 금액 대비로 해서는 아마 일반 사람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이 는 걸 거예요. 한국 부자 가구의 자산 구성비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2018년 같은 경우 53%였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2%로 늘었습니다. 결국은 자산 구성비가 5%가 늘고 올해는 조금 줄었네요. 아마 이때 최고점에서 자산을 좀 매각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세부 자산별 구성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부자들 같은 경우는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자기 깔고 앉아 있지 않고 자기는 뭐 전세를 살면서 혹은 자기는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한다, 뭐 그런 경우도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 거주용 부동산의 27.5%, 거의 30% 가까운 자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거주용 부동산이 비중이 27%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유동성 금융자산, 대부분 주식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빌딩 상가 10%, 거주용 주택 외 투자 자산이
10.8%를 갖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저는 리포트를 다 읽어봤으니까 부자의 기준은 이제 100억이더라고요. 엄청난 돈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부자의 기준이 100억인데 100억에서 27%는 결국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용으로 거의 27억 가까이를 살고 있고,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빌딩이나 상가에 투자하고 있고 10억 정도는 부동산 그 자산으로 투자 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를 뭐 14억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비중이 47%,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 가까이, 47억이죠. 100억으로 따져 보면 47억 정도는 100억 부자라고 보면 47억 정도는 부동산 자산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비중이 뭐 생각대로 굉장히 높죠. 1년 동안 어디에다 돈을 벌었고 어떻게 투자할까라고 봤을 때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에는 전반적으로 손실을 그러니까 주식 투자나 이런 경우는 비중은 조금 부동산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손실을 경험했고요. 대부분 사람이 손실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부동산 자산에서는 수익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성적을 보면 2011년에는 42%가 수익이 발생했다. 그리고 52.3%는 뭐 그냥 그랬다. 뭐 본전치기 했다. 5.8%가 손실했다. 손실 비중이 거의 3배로 늘죠. 그리고 수익 발생 비율도 확 줄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투자가 좀 굉장히 힘든 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자산을 투자한 사람들은요 2021년에 47.3%, 그죠? 근데 올해는 42.2%, 결국은 좀 늘었어요, 그죠? 손해 본 사람은 1.0%, 1%에서 1.5%, 거의 손해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거주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데 투자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37.3%가 수익을 발생시켰고 올해는 줄었지만 34%. 근데 작년에는 7.5%가 투자형 부동산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0.8%.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다. 거의 손해 보지 않는다. 그죠? 이 사람들 워낙 부자니까 그걸 또 이제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고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다.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는 설문조사가 된 사람들은 그 금융자산으로만 10억 이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외에 주식하고 뭐 예금, 적금, 그리고 뭐 채권 이런 걸로만 10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총 자산을 일단 10억은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인데 이따 설명을 좀 할게요. 50억 미만으로 있는 사람들은 뭐 80% 가까운 사람들은 난 부자가 아니다. 제가 볼 때 엄청난 부자인데, 그죠? 21%는 부자라고 생각한다. 100억 가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절반 정도는 부자가 아니다. 또 절반 이상은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100억 이상은 돼야 그래 절대 다수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한국이긴 하지만 여기도 비슷하겠죠. 워낙 물가 많이 뛰었으니까. 부자들의 투자 관심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 세무 상담, 경제 동향에 관심이 많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세무 상담에는 당연히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자인 뭐 로버트 기요사키나 뭐 맥켄로이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세금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절세를 통해서도 돈을 엄청나게 벌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세무 쪽에도 관심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어떤 게 자기가 이제 투자 방향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금리 인상 이 47%, 인플레이션, 부동산 규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금 인상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2%에서 3% 올라간다. 뭐 그건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일반적인 서민한들한테도 굉장히 큰 리스크기도 하고 굉장히 큰 위험 요소기도 하죠. 근데 부자들은 돈이 좀 아무래도 더 많다 보니까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리턴되는 수익률을 정말 2%, 3% 정말 작거든요. 뭐 빌딩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 2% 미만으로 잡기도 하고, 또 강북 같은 경우에는 뭐 3% 정도. 그러니까 1%, 2%가 너무너무 중요한 입장에서 1%가 뭡니까? 0.5%가 너무 중요한 입장에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가장 크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을 내가 수익률을 뭐 2%로 잡았는데 금리 인상이 뭐 1%가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수익률이 거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빌딩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금리 인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근데 이런 부자 정도가 아니라 뭐 저희 같은 중산층 정도 같은 사람들은 이런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산을 늘려가는 게 좀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향으로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자들은 이렇게 인식을 한다. 네, 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투자에 관련해서는 지금은 투자를 늘리겠다 같은 경우는 예금 적금, 현찰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죠. 아무래도 현찰이 늘어나면 앞으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예금 적금, 그 다음이 주식이 이제 다들 이제 바닥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적금, 주식을 투자금을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부자들의 생각이고요. 그 유망 투자처에 대한 생각은 보시면, 근데 여전히 보면은 거주용 부동산과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이 거의 40% 가깝습니다. 39.5%, 그리고 40.8%. 그 예금 적금 늘리는 이유가 결국은 어디다 투자하는 거냐? 결국은 주거용 부동산과 그리고 거주용의 주택 투자, 그리고 빌딩 상가, 토지 임야, 이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0%, 40%, 35%. 물론 주식도 있긴 합니다만 그 부동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찰을 늘리는 이유는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크게 벌기 위해서 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중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융 고자산가에서 투자를 중단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산업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돈을 넣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흐른 다음에 이 한번 그 중에 하나가 터지면 완전 터지는 건데, 이런 경우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 뭐 부자나 아닌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7.8%만 현재 디지털 자산에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전에 뭐 가격 하락, 뭐 비트코인가 대표적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과 그리고 테라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디지털 자산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고, 가장 큰 이유는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지금 거래소들이 계속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돈을 벌었는데도, 그리고 그걸 캐시로 빼는데, 출금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흥부자에 대한 같은 경우에 나왔는데요. 신흥부자는 30세에서 49세 사이에 금융자산이 10억에서 20억 사이를 보유한 개인을 의미를 하고요. 또 신흥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부자에 진입했다라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32.2%가 사업소득, 부자가 된 이유가 결국은 사업소득이 가장 많았고요. 근데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 그동안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 요즘에 유튜버에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투자로 내가 부자가 됐다. 그 다음이 상속과 증여. 그 상속과 증여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결국은 사업소득. 내 시간을 내가 8시간을 누구한테 줘서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남의 시간을 뺏어서 자산을 빨리 늘리는, 결국 사업소득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 상속 증여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종잣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종잣돈은 어떻게 모았나 라고 물어봤을 때, 보시면 신흥부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을 모아서, 소득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하지만 훨씬 더 높은 거는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55.2%, 가장 높은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 수익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46%, 그리고 증여 상속도 40%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자기 사업 통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근로소득, 그리고 증여, 이런 식으로 돼서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수익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소득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했고,
그 부모로부터 지원과 상속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했고 뭐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 펀드도 31%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가 46%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죠. 여기는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종잣돈 이후의 자산 증식 방법은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많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식이 일단은 신흥부자들은 54%. 근데 여기도 보시면 거주형 부동산이랑 일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다세대, 상가, 토지 이게 다 부동산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다 합하면 부동산이 결국은 높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맞네요, 그죠? 결국 종잣돈이 모아서 부동산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흥 부자들도 자기를 스스로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더 훨씬 더 높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부자가 되고 싶다. 욕심이 굉장히 더 많다. 이런 욕심이 결국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뭐 될 수도 있겠죠. 코로나 때는 자산을 어떻게 운영했나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약간 어두운 색깔이 있는 데가 이제 부동산 자산이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54.3%였는데 부동산 자산이 거의 끝날 때쯤 되는 59%, 5%가 늘은 건데 워낙 자산 크기 크다 보니까 5%가 는 것도 굉장히 크게 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을 더 많이 투자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제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팬데믹 때 부채 운영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유지했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냥 그대로 더 늘리진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금액을 줄였다라는 금액을 늘렸다라는 사람들은 1.7%, 1.3%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지를 어느 정도 부채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 부채에 대한 인식도 부채는 자산이다는 38.4%, 부채는 자산이 아니다는 61.8%입니다. 그럼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흔히 부채도 자산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부자들은 그래도 부채는 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채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자산가 같은 경우는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은행 대출을 꼈지만 그 다음에는 은행 대출을 먼저 해소하는 것을 주안으로 두고 그 다음부터 현금 자산을 모으는 방향으로 했다. 필요할 땐 썼지만 또 빨리빨리 갚는 방향으로 했고 그 다음은 그 현금 자산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10대 중반 금융자산 10억 원인 사람은 적금, 예금, 적금을 반복하면서 자본을 만들었고 증여받은 주택을 대출받아서 또 증여는도 받았습니다. 5층으로 올렸고 여기서 나오는 월세와 부부 근로소득 등으로 우선 대출을 갚고 또 반복합니다. 적금, 예금, 적금, 예금을 반복해서 대출을 받아서 허름한 건물을 샀고 또 월세 받는 것과 함께 최대한 대출을 빨리 갚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물론 증여는 받긴 했지만 이 삶은 참 피곤합니다. 그죠? 적금, 예금, 적금을 반복하고 또 대출을 갚고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1세대 부자들은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자산가의 자식들은 혜택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자산가가 돼야 된다는 건 자기도 그렇지만 이 자식들한테도 이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마지막은요. 주변 사람 대부분은 대출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했고 대출을 받고 전세를 끼고 사고 이 시세 상승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채를 갚고 그 다음에 순수 자본이 만들고 결국 뭐 대출을 다 받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자기 자본을 뭐 열심히 착실하게 모으고 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또 순자산을 만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한 거죠. 그죠? 우리가 아는 방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이걸 꾸준히 해낸 사람들이고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부자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런 부자들도 뭐 캐나다 부자, 미국 부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부자가 되는 방식은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 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 수준에 맞게 조금씩 따라할 때 우리도 결국은 조금씩은 부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들 그리고 20세 이상 1,400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상으로 살펴본 한국 부자들에 대한 리포트였는데요. 이와 같이 캐나다 부자도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